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내년 4월 13일에는 20대 총선,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선거까지 1년가량 남았는데요. 이 정치권의 시계는 이미 총선을 향해서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선거까지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4.29 재보선 결과가 주목되고요. 이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 그리고 각 당의 공천제도 등 이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여러 변수들이 아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20대 총선을 1년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러 변수와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코카서스 사람들. 메치니코프가 발견했던 정통 그대로. 정통 플레인의 힘을 믿습니다. 메치니코프.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과 관련된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김윤덕입니다. 예, 새누리당 전주 덕진당협 위원장 맡고 계시는 나경균 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경균입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이경한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일보 이경재 수석 논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 주제 간략하게 요약한 화면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정치권의 족각은 온통 총선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을 준비하는 주자들에게 1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숱한 변수가 놓여 있어 앞을 점치기 힘들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이 최대의 관심사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선거구를 대폭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에 합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농촌이 많은 전북 지역은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도 정치 지형과 선거 판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면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도 도입될 것인지 관심을 끈다. 공천 방식으로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60%, 권리당원 40%로 공천 방식을 정리한 상태다. 야권의 신당 출연과 선전 여부는 총선의 구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 야권 신당의 미래는 4.29 재보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내 유권자들의 실망감과 피로감을 극복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폭발력 있는 인물과 의제를 설정해 높은 지지율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대 총선을 둘러싼 변수와 쟁점들을 짚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나왔습니다만 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여러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게임의 룰에 사실상 해당하는 이 선거구 획정 문제, 그리고 선거 제도의 변경 문제, 이게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인데요. 먼저 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김윤덕 의원님. 예. 지금 현재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농촌을 어떻게
농촌 문제를 처리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예. 예. 현재 여야는 이번에 정개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 10인 또 야당 10인 국회의원을 해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을 했고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킬 거냐 시키지 않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막판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손을 거치지 않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게 현재 여야 의원들 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독립은 시키는 건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할 거냐 아니면 아예 독립기구로 둘 거냐 아니면 독립된 기구로 놓되 국회 내에 설치할 거냐라는 문제가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원래 국회 운영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해당하는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 권한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대체적으로 수정 권한을 갖지 않는 것으로는 동의가 되고 있지만 정개특위를 통과하려면 찬반 투표는 또 최소한 되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반대 투표가 나온다면 또 반대가 많아버린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세부적인 문제에서 현재 그 이견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제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2대1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인구 어떤 그 비중이 높지 않은 농촌 지역의 현실상 국회의원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 이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줄어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예비 장치는 또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독립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공감을 하고는 있는데, 예. 그게 지나치게 될 경우에 이제 농촌 지역이 소외된다든가 이런 부작용을 염려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딜레마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군요. 예. 어떻게 이걸 전라북도 같은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이 많은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정재 의원님, 네. 어떻게 이 국회에서 이게 좀 방향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독립성 문제하고 수정 권한 포기 두 가지를 큰 어떤 기득권 유지의 큰 틀인데 이걸 포기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람직하고 환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놓고 결국 국회에서 흐트려버리고 부정하고 그래서 마치 그 용을 그리려다가 지렁이도 못 그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맡기겠다. 근데 다만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적어도 예를 들어 민간 기구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아마 획일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전라북도 같은 어떤 농촌 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은 큰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과연 용인이 돼야 되느냐. 예컨대 지금 전라북도는 11명인데 국회의원이 11명인데 1948년 재헌의회 시절에는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차츰 약간 11명. 아마 다음 20대 총선에서는 인구 기준으로 하면 이거 또한 적어도 한 두세 석 또 줄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하는 장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놓아둔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같은데 특히 농어촌,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남 이런 데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임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획정위를 독립적으로 놔두지만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농촌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적 대비 뭐 좀 반영을 한달지 또는 행정구역을 좀 뭐 3개 시군 정도 있으면은 독립선거구로 유지한달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이 과정에서 그 과정에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강구된다고 하면은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현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간다 이런 점에서는 뭐 충분히 기득권을 제어할 수 있고 게리맨더링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시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전라북도 상대적 소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획정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농산어촌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에 대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양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1대2다 이런 인구 비율을 내놨습니다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좀 더 우리 지역에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우리 지역이 그런 면에서 인구 등가성도 좀 조정도 좀 해보고 또 지역 대표성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들을 좀 더 많이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을 좀 한다면은 상대적 불이익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 방금 나경균 예. 네,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받은 같이 학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구 비례를 2대1로 한 것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수 의견을 보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여건이랄지 문화적인 여건, 교통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약간 인구 편차에 대한 것은 좀 차이가 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 좀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러한 어떤 그 외부 독립구 설치 문제와 국회 수정권을 포기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냐면은 우리는 그 아름답지 못한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해서 게리맨더링이라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2004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일어난 사건만 하더라도 소위 게리맨더링을 벤치마킹한 소위 세균맨더링이 있었습니다. 무진장 완주 임실지역을 떼어가지고 완주를 김제로 붙이고 무진장을 임실로 붙이고 예. 이런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아픈 우리 그 아름답지 못한 역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획정위원이 직접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획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특정인을 위한 유인 설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좀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선거구 획정위원을 갖다 외부에 둔다 하더라도 그 위원은 선임 과정에서 어떤 특정 정당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위원을 갖다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을 갖다가 그 선임하느냐 이 문제도 아마 국회 정기특위에서 좀 관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선거구 획정을 하다 보면은 방금 김 의원이나 우리 이경재 위원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소위 그 농어촌 지역의 특수 지역에 대한 고령화와 또 이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아까 그 새누리당 저희 황영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특수 지역에 관해서 뭐 인구 비례를 중간 평가해가지고 상하 편차의 100분의 33.3분의 1분이랄지 또 3개 그 지방 자치구 내지는 시군구가 통합돼서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개 선거구가 평균 지역의 2배를 넘었을 때는 하한선에 거치 않지 않더라도 그대로 획정하자 이런 어떤 개정안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예. 제가 예. 이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1대2로 하라는 그 선관위 결정, 헌재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안 지켜도 상관없다 이런 뜻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국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국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 데 기초해서 예.
그 위에서 이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한두 개 정도 예. 각기 제한적으로 예. 토지의법가 안 맞는다고 했을 예. 때에는 예. 그런 결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심각한 이유는 총 246개의 지역구 중에서 조정 대상이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59개가 조정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열 몇 군데 정도의 조정이 아니라 예. 59군데의 조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전면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 상한선을 초과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35곳인데요. 그게 수도권이 23곳입니다. 예. 그리고 하한 미달, 그러니까 인구 충족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24곳 중에서 22곳이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예. 이런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편차, 이 불균등성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고요. 다만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한치의 이견이 있거나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켜서 완전히 결정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과 또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이 비수도권 또 농촌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3대1 기준을 2대1로 바꿀 때 제가 봐도 너무 과감하게 바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제가 서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만나고 느낀 사람들이 예. 과연 그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특히 예. 농촌 지역에 대한 배려라든가 예. 또 그런 국토 균형 발전을 고민하고 있는 정도가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있겠다. 또 잘하겠다 이런 신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현저히 떨어지는 어떤 현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킨다고 하는 과거와는 굉장히 변화된 개혁된 시스템을 관철하면서도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되고 위축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의 문제에 대한 양자를 동등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다 분명한 안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초반에 정개특위가 약간은 지지부진하게 보이는 측면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전 전라북도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11명입니다.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명에서 시작해서 11명이 됐는데 이 11명으로 국회의원이 축소되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지역 차별이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 속에서 또 농촌 지역의 어떤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피해받고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예. 다시 국회의원 숫자가 또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번 전북을 대표해서 정개특위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못 줄이겠다. 불가피하게 한석 정도라면 그건 뭐 현실 속에서 줄일 수 있겠지만 예.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약간은 갈등이 유발되더라도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바라보는 게 타당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지금 11개 선거구인데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대1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전체 인구 대비에 2대1을 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떤 경우수를 조합해도 예. 최소한 현실적으로 한 곳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형편이고 현재 많이 줄면 한 3곳까지도 3곳에서 4곳까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만 따지게 될 경우에는. 예. 지금 선관위에서 나온 안대로 보자면 예. 서너 석이 그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4석까지 한다고 하면 7석으로 줄게 그렇죠. 되는군요. 심각한 상황이죠. 예, 나경님. 우리 김윤덕 의원님께서 우리 전북을 대표해서 정개특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 전북 의원이시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방금 주신 말씀처럼 예. 11개의 지역구를 갖다가 어떻게 사수하느냐 그런 어떤 중요한 점도 있지만은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예. 좀 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번 38번의 개정 절차를 가지고 공직선거법이 이번에 이제 개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 고질적인 지역 갈등을 조장시킨 것이 과거에 3당 합당 이후에 소선거제로 된 이후로 어찌 보면은 전북 고립화 현상이 더 심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지역 갈등 해소 문제가 정치 개혁의 하나 커다란 어떤 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개특위에서는 소선거제로 하는 걸로 완전히 확정이 지어진가? 아니면은 중대 선거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론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지 그것이 좀 약간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대답은 해주시고요. 그 의제로 옮길 때는 제가 좀 옮기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제로베이스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률도 독립하자, 독립시키자,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원천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불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아니면 더 좋겠다. 또 하나는 농촌 지역의 2대1 판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는 직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이 좀 더 소극적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영호남 지역대결 구도를 표면적으로는 극복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어떤 그 정치 구도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영남이 훨씬 유리한 구도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유리한 구도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불만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비춰보자면 상당히 근본적으로 개헌부터 해서 지금 원래 작년도가 개헌을 위한 적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물 건너갔고요. 또 중대선거구 및 권역별 비례대표와 같은 그런 상당히 개혁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언제든 열려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확실한 지역 어떤 구도를 깰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한다면 저희는 언제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새누리당이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상당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떻든 간에 어찌 보면 평평한 지면 위에 나침판을 놓고 어떤 그 수평을 잡는다면은 쉽겠지만은 두더지의 진행 방향에 나침판을 놓고 수평을 잡으라고 그러면 이것처럼 좀 막막한 것처럼 현재 어찌 보면 선거구 획정 문제가 그 정도로 두더지 진행 방향에 나침판을 올려놓고 획정하는 거나 좀 비슷한 어떤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갈등 문제랄지 정치 개혁 문제에서 새누리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도 내놓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구 문제 얘기하세요. 김현덕 의원님께서 이제 불가피하게 한석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양보할 수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벽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말 헌법재판소가 1대2를 결정한 것을 금과옥조가 지킨다면은 전북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그러면 놓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1대2 구도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선거구를 다시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진장 임시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11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제를 우리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 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원들께서 내놓는다면은 물론 의원들끼리 겹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완주 같은 데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혹은 김제 완주를 분리한다든가 이러면 새로운 의원들이 김제 부안을 붙인다든가 그러면 의원들끼리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을 내놓는다면은 저 11석의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1대2의 구도도 우리가 디펜스할 수 있다. 이게 좀 더 선거구제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지역이라는 큰 틀로 약간의 접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래서 임순남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또 새로운 접점은 생기지만 이게 우리 지역의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적절한 묘수다. 그리고 그 묘수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좀 적정하게 좀 활용해서 때로는 내놓고 서로 경쟁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구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볼 때는요. 현재 그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단계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2대1 판정에 따른
의석수의 변화라든가 지역구 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현재 남아 있는 거고요. 냉정한 현실을 보자면 현재 대전 인구가 광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근데 대전 국회의원은 6명이고 광주 국회의원은 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조정이라고 하는 시야에 갇혀서 보기에는 이번 2대1 판정에 따른 선거구제의 변화 자체가 상당히 이 변화의 폭 자체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점들을 저는 주목해서 봐야만 예. 저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개별의 어떤 자기 선거구 지키기에 따른 어떤 기득권 지키기 이 문제로 만약에 그 쏠릴 경우에는 전체적인 의석도 제대로 못 지킬 뿐더러 어떤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선거구를 포괄하는 개념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전주라든가 익산, 도시, 군산 같은 도시권은 괜찮겠지만 이 군 단위의 변화는 더더욱 훨씬 큰 폭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의석수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 2대1 판정에 따른 그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는 그 자기 인구 규모에 맞게 이걸 이용해서 예. 뭔가 국회의원 숫자를 찾겠다 이런 저항도 세기 때문에 예. 그런 현실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문제, 또 그리고 농촌 지역의 선거구를 보호하는 문제, 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긴 한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쪽 지역의 정서는 그렇긴 하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시각은 전혀 딴판이기 때문에 이거 현실 정치에서는 상당히 수용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국회의원 정수 조정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 국민 여론에 한번 던져볼 만한 충분한 얘기가 되지는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은 하는데, 이경재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선거구가 주는 문제는 전라북도에는 뭐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와 있고, 예. 그 이 획정과 선거제도 문제는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공통 어떤 분모가 나오지 않을까. 예컨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금 중앙선거위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00명을 뭐 200대 지역구 200명 플러스 그 비례대표 100명.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200 지금 46개 선거구인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46개를 줄어들면서 과연 채택할 것인지 이 문제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원수를 늘려야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면은, 그래서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님이 찬성을 하는 상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문재인 대표가 400만 얘기했다가 여론에 밀려갖고 장난처럼 이렇게 취소했고, 다만 저는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대표로 있는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안이 그나마 좀 타당성 있지 않나. 심상정 의원은 360명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맞아 조건부인데 300 의원들 정수 늘리는 건 국민 여론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 현행 지금 300명에 들어가는 국회의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세비랄지 여러 가지 운영 여러 가지 그거 있는데 그걸 그 테두리 안에서 360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천억이 들어간다면 2천억 테두리 안에서 360명을 이제 책정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좀 해야 할 문제가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주의 완화를 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방안을 이번에 선거제도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그 농촌의 대표성도 반영하는 좀 만도 플러스 시키고, 또 지역주의 완화도 좀 하고, 또 특히 1988년부터 소선거구제 유지했던 폐단이 많이 있어요. 표의 어떤 등가성 문제, 사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영남, 호남 새누리당 지지표가 정당 투표하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오는데 한 명도 의석이 없단 말이죠. 영남도 거의 마찬가지 비율이고. 그래서 그런 소선거구제 단점인 사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되고, 지역주의 완화도 되고, 또 특히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 정당의 진출도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좀 얻어서, 심상정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 통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는 의원 정수만 무조건 늘린다고 볼 때는 바깥도 못 오는 의원들 왜 숫자만 늘리냐 그러잖아요. 제 역할도 못 오는데 그건 저항이 많았는데, 예산은 법이 내에서 늘리더라도 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방안이 이번에 같이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서 돌아갈 때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이 문제에 좀 천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구 246서
요 문제를 뭐 현역 의원들이 양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뭐 이건 여야가 뭐 다 예, 예.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4석의 비례대표, 이 54석의 비례대표 가지고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하기가 현실적으로 예, 어렵다. 예, 이 권역에 나눠주는 숫자가 너무 미미하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기왕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이제 정치 의제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합의가 일정 부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비례대표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서 약간 심상정은 360석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최소한의 비례대표는 100명 정도는 가야 그래도 6개 권역이든 어떤 권역을 나누더라도 예. 이 숫자가 의미로운 숫자로 권역별로 나누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54석 비례대표를 권역하기는 거의 어렵고요. 이제 물론 여기다 이제 아마 360석을 더 간다면은 직능별까지 더 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보다 46석 정도 늘린다면 대략 비례대표를 100명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다면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 느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크긴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일정 수의 최소한의 의원 수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수가 이제 비례대표 100명이 아닌가. 이런 정도 선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정서적 문제인 것 같고. 예. 그럴 때 이제 여야가 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이것은 정치인들 몫이죠. 예. 이제 그 몫을 충실히 담아내는 모습들. 근데 현재같이 이제 정치 불신이 더 심화돼 버렸거든요. 예. 이제 경남기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예. 심화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얼마큼 해낼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지도부의 지도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이제 어렵게 성사가 됐고 또 합의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안들은 의선수를 좀 늘릴 수 있는 최소한 46석 정도는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하고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이 교수님께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려면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아까 이경재 의원님께서 똑같은 이제 말씀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생각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 동의를 하는 바가 사실 그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소위 정치 불신, 뭐 이제 세금 낭비로 인한 국회의원들, 그런데 이제 심상정 의원이 아까 기존에 있는 세금 토탈 이 안에서 360명으로 늘리자라는 나는 어찌 보면은 참 고무적인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300일 속에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다 보면은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듭니다. 우선 당장은 이게 이제 소위 그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갖다가 타파하고 또 우리 전북권에도 국회의원이 배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제도 자체가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독일의 정당명 문제에서 좀 변형된 그런 어떤 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정치 환경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는 데는 소위 이제 연방제 플러스 양원제로 하고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집중제 플러스 단원제로 하기 때문에 예. 크게 두 가지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선거 당시 투표를 할 때 지역구 선거구와 정당 투표를 갖다 동시에 같은 지역에 쓴다면은 오히려 똑같은 지금 같은 양당 체제가 그대로 잔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위 아까 농어촌 지역에 그 인구 정수가 줄어드는 예.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일을 놓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다기에는 상당히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좀 예. 쉽지는 않을 거다. 예. 이렇게 저는 좀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의원 정수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다른 여타의 선거 제도를 주장하는 건 저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300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의원 정수에 갇혀서는 사실상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의원 정수를 늘린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는 순간 국민적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예. 피해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당과 당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의원 정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건 다 불신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예. 그건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 문제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망국적 지역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건 매우 중대한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 국회의원들 선거를 떠나서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 현재 헌법재판소가 2대1 판정을 내린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당면한 문제는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대폭 축소되어 버리는 이 문제 또한 아주 중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토 균형 발전이 근본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이 선거구제 이 문제는 농촌 지역 대표수 줄어드는 건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정책 자체가 수도권 위주로 재편돼 볼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지방대학 살리기 문제, 뭐 옆태수 예, 모든 문제에 다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가 분명히 한다고 봤을 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는 이번 선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를 정확하게 입장을 분명히 갖는 것. 두 번째로는 선거 획정이 정치 분실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국회의원들 손을 떼내서 독립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다음에 망국적 지역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들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 이런 문제를 논의해 가면서 저는 의원 정수를 끼워 넣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제안하고 함께 할 때 저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보고 있고요. 개별로 논의해서는 더 이상 해결책이 안 보일 것이다. 김 의원님, 예, 저도 예, 동의를 합니다. 예, 예.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데 예. 사실 우리가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지역 감정을 갖다가 그런 페달을 갖다가 없애자기 위해서 지금 권역별 갑작스럽게 비례대표가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의원 정수를 가지고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거다는 것은 누구나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국민 정서가 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라는 그런 정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스위스나 브라질에서도 지금 현재 시행 중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이 문제는 어쨌든 그 극복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예. 결국 설득의 문제일 것이다. 뭐 우리가 인구 규모로 봐서 국회의원 정수가 적다라는 건 이미 뭐 학자들 사이에서 다 확인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400명이야 되냐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게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숫자에서 얼마큼 할 건가. 저는 이제 농어촌 지역의 이제 대표성 문제, 나 의원님께서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면 농어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해주셨습니다만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한다면은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어디다 우선권을 줄 것인가. 그러면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약하다. 그럼 여기다 우선권을 좀 준다든지.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된다면은 충분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지고도 지금 알겠습니다. 1대2 구도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기왕에 좀 정치가 합의되고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예. 우리 지역의 지역 대표성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 지금 54명의 그 비례대표가 있습니다만 저는 54명은 다 서울 대표라고 봅니다. 예. 서울 의원이지 지역 의원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직능의 대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 지역의 알겠습니다. 의원수를 예. 더 늘려주는 이런 구도에서는 좀 더 권역별 비례대표를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경규 의원님. 그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경규 의원님 말씀하시고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권역별 비례대표가 논란이 이제 빚고 있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숫자를 인구 비례할 거 아니냐. 그래서 별 효과가 없을 거다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권역별이 6개 권역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권역별 고정적인 숫자를 배정을 한 겁니다. 서울은 이제 독립지역이 돼 있고 수도권이 있고 호남은 전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 하나 묶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비례대표 숫자가 정관이 100명이라면은 고정적으로 똑같이 묶어주는 거죠. 그럼 한 권역당 16명 내지 17명 정도. 예. 그 내부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수 문제를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볼 때는 농어촌 지역도 좀 이렇게 대표성이 더 살아나는 효과가 있고 그 정원 문제는 왜 우리가 국민들이 정원 문제를 저항을 심하게 하는가 하면
너무나 비효율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예. 돈 받은 것만큼 예. 또 국회에 쏟아진 그 예산만큼 효율성 있는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 제도는 그야말로 소선거제도 다른 그 패턴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있고 또 지역주의 완화도 오랜만에 정말로 틀로서 제도 장치로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은 예산은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는 그런 안을 설득을 하고 국민 동의를 구한다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 생산성, 효율성이 문제지 그 국회의원 숫자가 남바르냐 이게 맞냐 그 문제는 차선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또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 뭐 중대선거구 문제 이것이 한꺼번에 얽혀서 이게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한꺼번에 그 답이 나올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짤막하게 좀 이 문제 확인만 좀 해보죠. 그 경선 방식과 관련, 공천 방식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당론으로 지금 확정된 네네, 상태죠.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예. 영선 60%, 권리당원 40% 반영해서 뽑겠다. 이것도 지금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천 방식의 핵심은 예. 이미 저희는 그 당원 부칙에 예.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라고 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여야 합의로 법이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는데 예. 문제는 아직 합의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 또 안 맞아서 결렬이 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선거에 가까이 가서 공천 방식을 결정하는 패단이 많았으니 1년 전 미리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원 40% 그리고 일반 시민 60% 해서 국민 경선을 치르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총선은 그렇게 선거가 진행될 거다. 예. 다만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가 돼서 예. 오픈 프레임을 결정하게 된다면 예. 그건 오픈 프레임을 간다. 예.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최종 가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도 막고 또 우리 그 당에서 공천 경쟁에 참여하고 싶은 많은 후보들이 큰 혼란 없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거고요. 예. 대표적인 예가 소위 지방의원 공천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여야 공리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기초의원 선거 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는 게 당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새누리당에서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공천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기 예,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혼란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예. 그런 거가 상관없이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 겁니다. 예. 네, 방금 우리 김원님께서 오픈 프라이머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양당이 합의가 되면은 시행하겠다는 그 언론적인 데다는데 그런 아니요, 문제는 법이 개정되면요. 아니, 이건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야 양당이 됩니다. 합의에 의해서 법이 개정된다라면은 그렇죠. 그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는 걸로 당론화 시켰지 않습니까? 이미 그랬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과거에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기존의 공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천 비리 문제. 지금까지는 뭐 돈 짤막하게 정책이지, 요약해 주시죠. 여러 예. 가지 문제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정치의 중앙 애속화 문제. 예. 그다음에 소수 기득권자가 공천을 갖다가 남용하는 이런 어떤 패단을 갖다가 국민에게 예. 되돌려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은 이미 미국이나 정치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갖다 최대한 내려놓는 하나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의 뜻과 유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왜곡시키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제도를 갖다가 저희 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 시킨다라면은 뭐 굳이 따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당에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당론 결정이기 때문에 아니, 뭐 크게 합의하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크게 뭐 아니요, 없지 산이 않겠나 많이, 기본적으로. 저는 산이 많이 있다고 봐요. 물론 예, 뭐 세세한 어떤 아니요, 세세한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오픈-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예.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차원, 국민에게 어떤 공천권을 되돌려준다는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그 찬성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저 찬성인데요. 예, 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공천 비리라든가 또 중앙의 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수 당권을 가진 사람들의 행포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개선된 아니지만 예, 예. 개별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소위 아까 말했던 그런 세 가지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각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더더욱 강화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정치 신인의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진출이 거죠. 어렵다는 얘기는 분명히 저도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맞춰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 정치 신인의 그 정계 진입을 위해서 지금 그 논의의 문제입니다만은 지구당 부활을 갖다가 지금 걸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환영을 합니다. 사실 아니 정치 지금까지 신인의 아니, 진출 그러니까 용역에서 지구당 발이 되는 게 아니 아니죠. 꼭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정치 개혁 차원에서도 과거에 폐지했던 2004년도에 폐지했던 지구당을 저는 부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당 폐지야말로 예, 시작한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이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지역 구도를 갖다 더 곡작시켜 나온 예. 그런 하나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도 한 번 정도 이번 공직선거법 정치개혁 추이를 하면서 논의해볼 사항이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당연히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봐야죠. 예, 예. 다만 이제 제가 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법적으로 합의해서 입법화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면요. 아까 그 세 가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 정치 신인의 진출이 예. 용이하지 않다는 이 약점을 예.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예. 저는 정치 신인들의 집단적 반발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야 합의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원활하게 가는 데는 아까 말한 그 점이 핵심적인 벽이 남아있다 보고 있고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 벽이 남아있다는 걸 시인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법적으로 오픈에 간다면 가는 거지만 6대4의 경선 방식을 정해놓음으로써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된다는 것은 겁니다. 어차피 뭐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승적 예. 차원에서 결정된다면은 예. 크게 저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좀 입장이 난처해졌는데요. 시간은 거의 다 됐고 한 가지 얘기할 주제는 더 남아 있고 좀 짤막하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권 신당의 이제 총선판에서의 출연 여부 이게 4.29 재보선 그 결과와도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뭐 점치기는 힘듭니다만 뭐 잠깐 좀 얘기를 짧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신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잠복성 그 핵폭탄일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뭐 미통에 그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재보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정동영 의원이 전 의원이 관악 의뢰에 지금 도전장을 내고 뛰고 있는데 글쎄요 그 우려했던 그 야권 분열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뭐 27년 동안 야당 의원이 전원 당선이 됐던 관악 의뢰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파장 또는 어떤 역풍 불어올 것 같고 다만 정동영 의원 개인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에 대해서 전라북도 신당 그 여파도 아마 함수 관계가 가질 것 같은데 만약에 정동영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본다면은 오히려 안 나온 것만 못하고 신당도 탄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아마 상당한 세기에 어떤 폭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정동영 개인의 어떤 영향력이랄지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전라북도는 어떤 정치적 입지자들의 어떤 수요가 많은데 정치 벽이 진입벽이 너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치 어떤 측면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다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해집고 들어간 것이 지금 신당이고 정동영이 중심에 서 있는데 역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좌로도 들수고 우로도 들수고 예. 지금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당선이 됐을 때 새정치연합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재보선이 상당히 분수령이 될 거라 그 말씀이시군요. 예. 정동영 의원이 이제 그 4.29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갖든 간에 저는 당선이 돼도 전북에 영향이 올 것이고요. 예. 떨어지면 더 올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본인의 그 영화와 그리고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성공과 설패 상관없이 전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전북 지역은 보면 이제 광주에서 바람이 또 있을 것이다. 아래로부터 무소속의 바람. 그래서
국민신당과 무소속의 두 개의 바람에 샌드위치가 된 곳이 이제 전라북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전라북도에 새로운 대한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욕구도 강하고 예. 그런 정치 시인들의 분출구도 필요하고 이렇게 봤을 때 새정연에서 일정 부분 그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어떤 형태든지 정당에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출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무게감이 있다면 이제 무소속이라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예. 있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정동영 신당은 그 4.29 재보선과 상관없이 당선에 상관없이 전북 지역에는 어쨌든 파장은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당 출연의 문제는 과연 이게 차찬 속의 태풍이 될지 아니면은 쓰나미가 되어서 전북 정치권을 휩쓸어 갈지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다만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정치권의 어떤 파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기존의 일당 독재에 대한 그런 피로감, 누적된 피로감을 갖다가 좀 해소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지금까지 어떤 그 뭐랄까 공천 이꼬로 당선이라는 어떤 그런 오만 불손에 대한 어떤 경종 그밖에 선거를 때 선택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민의 선택권을 되돌려준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신당의 출연은 어찌 보면은 우리 전북 정치권에서 좀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덕 의원님께 30초 정도만 드려야 네. 되겠네요. 예. 저는 우리 전라북도 정치 그 새로운 신당 출연과 관련해서요.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라북도의 대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반성해야 된다. 또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 주도력을 고려해 볼 때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에서 여권이 분열한 새로운 정당에 출연해서 경쟁하는 체제로 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환영이고 예.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의석수가 더 적고 또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 새정치민주연합과 또 다른 신당이 분열되어서 새누리당과 대응하는 체제로 가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 전국 주도력을 상실해 버림으로써 현재 어떤 호남 정치의 소외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저는 이런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골탈태해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도민들에 다가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19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전라북도 정치판을 보면 11명 국회의원 중에서 초선 의원이 7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전라북도 기존 정치가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전라북도의 기존 정치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정동영 전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새로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이 몇 가지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라북도 정치를 변화시켜 나가고 또한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나갈 때 저는 전라북도 정치가 적지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점 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좀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마무리 말씀, 두 현역 정치위원은 좀 자제하시고 이경재 위원님, 이경영 교수님 두 분께 각각 한 20초씩만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검토 이 두 가지 큰 어떤 틀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인구가 적은 전라북도 같은 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어도 이 최선책 정도는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또 발표도 예. 하고 또 응징점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경원 교수님. 예, 선거기획적 문제가 앞으로 정치의 큰 방향을 결정할 거라 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인구 등가성을 넘어서 또 지역 대표성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인들께서 보다 지역의 지역구를 선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까지 1년 남았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이 이 회초리를 들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남은 1년 또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